고전소설을 쉽게 읽는다. 책 읽은 티 나는 곳 책티입니다. 이번 동물농장 2부 영상에서는 앞선 영상에 이어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6장부터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들을 내쫓고 동물들의 천국이 될 줄 알았던 동물농장. 하지만 우두머리 돼지 나폴레옹은 또 다른 돼지 스노볼을 내쫓고 독재자가 됐는데요. 과연 동물들은 자기네들이 꿈꿨던 풍요롭고 평등한 농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6장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동물들은 풍차를 건설하면서 농사도 지어야 했기에 정말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일주일에 무려 60시간을 일했고 일요일 오후에도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이 모든 노동이 착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스런 인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한 노동이니 일하면서도 불만이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풍차 건설과 함께 농사를 짓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고 수확량은 예년만 못할 것이 뻔해 보였죠. 힘이 다른 말들에 비해 몇 배나 더 센 복서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문제는 더 심각했을 겁니다. 복서는 내가 더 열심히 한다와 나폴레옹 동무는 언제나 옳다라는 두 가지 단순한 격언만을 믿은 채 쉼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폴레옹은 풍차 건설에 필요한 긴급한 자재를 구하기 위해 인근 농장과 거래하기로 했다며 일방적으로 발표합니다. 건초와 밀 그리고 달걀을 팔아 돈을 번 뒤 풍차 건설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동물들은 뭔가 찜찜했습니다. 분명 예전에 늙은 수태지 메이저가 어느 누구도 돈을 만져서는 안 되며 장사에 손대서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당시 메이저는 인간의 사악한 습성을 절대 보고 배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물들이 또다시 이런 생각에 머뭇거리자 이번에도 스킬러가 나서서 궤변을 펼칩니다. 동무들, 그거 혹시 동물들이 잠결에 꾼 꿈 같은 거 아니요? 동무들은 그 결의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 하긴 동물들이 그런 기록을 갖고 있을 턱이 없습니다. 글도 못 읽는 동물이 태반인데 그런 게 문서로 남아있을 리가요. 그렇게 동물농장에서는 중개인 휜퍼를 통해 시장과 거래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돼지들이 반란 전후의 규칙을 어긴 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돼지들은 인간처럼 본체 부엌에서 식사를 하고 응접실을 휴게실로 쓸 뿐 아니라 잠도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반란 직후 동물들은 존스가 쓰던 본체 출입을 금했는데 말이죠. 게다가 7계명 중 네 번째 계명도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이지 않았나요? 충격받은 동물들은 헛간벽으로 가서 7계명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인가? 네 번째 계명에 시트를 깔고 오란 말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동물들이 스킬러한테 물어보니 역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규칙이 금지한 건 침대가 아니라 시트요. 동무들이 설마 우리 쉬지도 못하게 하려는 건 아닐 테죠. 존스가 돌아오길 바라는 것도 아닐 테고요. 이런 억지 주장에도 동물들은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돼지들은 이제 넓은 집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자며 아침에 1시간씩 늦게 나오는 등 온갖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마치 소련 공산당 간부들이 인민들을 착취하면서 호의호식하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초겨울날 나무가 뽑힐 정도로 세찬 남서풍이 불더니 농장 어디선가 대포 터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물들과 돼지들이 모두 놀라 달려가 보니 글쎄 절반쯤 완성된 풍차가 산산이 무너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풍차벽을 너무 얇게 쌓아올린 탓에 강풍에 무너져 버렸죠. 이건 분명 설계와 감독을 잘못한 나폴레옹과 돼지들의 탓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느닷없이 스노우볼의 탓으로 돌립니다. 가증스러운 반역자 스노우볼이 몰래 들어와 풍차를 무너뜨렸다고 말이죠. 이 또한 스탈린이 자신의 실수를 트로츠키주의자들의 탓으로 몰아간 것과 비슷합니다.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사회의 반동분자 탓으로 몰아간 건가도 비슷하네요. 독재 정권의 추태는 비슷한가 봅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되었고 바람은 더욱 차게 불었지만 동물들은 쉼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풍차 건설에 너무 많은 노동력을 투입한 탓인지 식량은 더욱 부족해졌죠. 나폴레옹은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탉들로부터 달걀을 가져와 시장에 팔도록 명령합니다. 암탉들은 자기가 낳은 달걀을 깨트리면서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나폴레옹이 닭에게 식량을 주는 동물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하자 쫀쫀 굴던 닭들은 닷새 만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춥고 배고픈 동물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불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이번에도 스노우볼의 망령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농장에서 쫓겨난 이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스노우볼이었지만 나폴레옹은 스노우볼이 밤마다 농장에 들어와 시설을 부수고 옥수수를 훔치는 등 온갖 나쁜 짓을 한다고 선동합니다. 한술 더 떠서 스킬러는 스노우볼이 지난 외양간 전투 때 반역행위를 했음이 다 드러났다고 단언합니다. 동물들은 어렴풋이 총을 든 존스에게 앞장서 돌진했던 스노우볼의 뒷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스킬러가 하도 설득력 있게 말하는 바람에 왜곡된 기억을 갖게 됐죠. 독재자 나폴레옹과 하수인 스킬러는 농장에서 일하는 모든 문제를 죄다 스노우볼의 탓으로 돌리면서 한편으로 공포 정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폴레옹은 동물들을 집합시킨 뒤 무시무시한 피해 숙청을 단행합니다. 평소 나폴레옹의 독재에 투덜거렸던 식용돼지 4마리가 연단 앞으로 끌려 나오더니 묻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고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에 동물들은 모두 뜨악했지만 이 무시무시한 숙청은 그 뒤로도 한참이나 계속됐습니다. 양, 닭, 소, 할 것 없이 믿기 어려운 죄목을 말하면서 예외 없이 개들에게 물려 죽었고 급기야 동물들의 시체가 연단 앞에 가득 쌓일 지경이 됐습니다. 이 잔인한 숙청은 1937년부터 이듬해까지 스탈린이 행한 대숙청을 묘사한 것입니다. 당시 스탈린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개국 공신이나 다름없었던 고위 공산당원들을 시작으로 군인, 학계, 언론 그리고 민간인까지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이 스탈린의 대숙청은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끔찍한 사법살인이자 학살극으로 기록됐죠.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일을 겪은 동물들은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와 둔덕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동물들은 자기들의 이 복잡한 심정을 달래기를 찾지 못하다 마침내 영국의 짐승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혁명에 숭고하고 순수한 뜻이 담긴 이 노래만이 자기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스킬러가 동물들을 찾아와 영국의 짐승들 노래가 금지됐다고 통보합니다. 혁명이 완수됐으니 이제 이 노래를 부를 이유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상하군요. 아무리 혁명이 완수됐다 손 치더라도 이 노래를 금지시키다니 영 이상합니다. 영국의 짐승들은 불합리한 차별과 착취를 비판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노래입니다. 새로운 기득권이 되어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는 돼지들 입장에선 이제 이 노래가 마치 자기들을 저격하고 있는 듯했죠. 무지한 동물들이 지금까지 계속 멍청한 상태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평등과 저항을 부추긴 이 노래가 금지되어야 했습니다. 나폴레옹과 개들이 벌인 피해 수청이 끝나고 며칠 뒤 동물들은 다시 한번 예전의 7계명을 떠올려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동물이 다른 동물을 죽이는 건 금지된 것 같았죠. 동물들은 예전의 7계명 중 하나가 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헛간벽으로 가 7계명을 다시 확인합니다. 근데 제6계명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오잉? 언제부터 이 문장에 이유 없이가 추가됐죠? 돼지들이 또 그새 계명에 손을 댄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동물들은 계명이 조작됐다고는 의심하지 못하고 어쨌든 숙청이 이유 없이 벌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돌아갑니다. 반란 2년차에 접어든 해에 동물들은 첫 해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죠. 풍차의 벽 두께도 2배로 늘려야 했죠. 그러면서 공사 마감 기한은 똑같이 지켜야 했죠. 게다가 일하지 않는 돼지들이 많이도 먹는 바람에 식량도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일은 더 많이 하는데도 동물들은 점점 배고픈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스퀼러는 일요일마다 동물들 앞에서 기다란 두루마리 통계 숫자 목록을 펴놓고 농장의 식량 생산량이 2배, 3배, 심지어 5배씩 늘어났다고 자찬합니다. 배고픈 동물들과 번영하는 농장이라니 뭔가 이상합니다. 한편 이제 나폴레옹은 동물들의 우상으로 신격화됩니다.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라는 공식 칭호가 붙었으며 그의 생일은 농장의 공식 경축일이었죠. 무슨 일이든 성공적으로 완수되거나 운수 좋게 잘 풀리면 동물들은 나폴레옹을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웅덩이의 물맛이 좋아도 다 나폴레옹 동무의 영도력 덕분이라고들 했죠. 정말로 딱 북한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의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훨씬 더 튼튼한 풍차가 마침내 완공됩니다. 동물들은 웅장하게 건설된 풍차주의를 돌며 자축했고 나폴레옹도 크게 흡족해하며 나폴레옹 풍차라는 이름을 붙이죠. 독재자 나폴레옹의 통치가 탄탄대로를 밟아가는 듯 보이네요. 이쯤 나폴레옹은 주변의 두 농장, 필킹턴의 폭스우드 농장과 프레더릭의 핀치필드 농장 중 하나와 거래를 트려 했습니다. 마침 동물 농장에는 팔기에 알맞은 질 좋은 목재가 많았거든요. 나폴레옹은 필키턴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척하다가 목재값을 올려놓고는 프레더릭과 거래를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폴레옹은 필킹턴을 두고 스노우볼과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둥, 자기 농장의 동물들을 괴롭힌다는 둥 인격적인 비난을 가했죠. 반대로 프레더릭에 대해서는 같은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근하게 굽니다. 모든 동물은 친구고 모든 인간은 적이라는 동물주의의 슬로건이 어느새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제 나폴레옹과 돼지들은 어떤 인간은 좋고 어떤 인간은 나쁘다는 식으로 동물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메이저가 그토록 경계했던 인간과의 협력이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그렇게 나폴레옹은 프레더릭으로부터 목재값을 두둑이 받고 풍차 건설에 이은 타시는 또 다른 위대한 치적으로 이 거래를 자랑했죠. 심지어 프레더릭에게 받은 현금을 헛간에 전시하여 동물들이 지나가면서 그 돈을 구경하게 했습니다. 공산주의 지도자가 자본주의의 상징을 자랑으로 내세우다니 모순된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어요. 문제는 다음날 터집니다. 알고 보니 프레더릭이 준 현금은 모조리 위조 지폐였어요. 게다가 폭스우드 농장의 일꾼들이 총과 몽둥이로 무장한 채 동물농장에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나폴레옹은 사기당한 것에도 폭스우드 농장의 침입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동물들은 용감하게 맞섰지만 산탄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폴레옹과 동물들은 헛간 안으로 피신합니다. 인간들은 언덕에 있는 풍차를 점령하더니 폭약을 설치해 풍차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몇 개월, 아니 1년을 넘게 굶주려가며 세운 풍차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요. 분노한 동물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일꾼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계속된 사격에 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갔지만 인간들도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폭스우드 농장의 침입을 막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목재는 사기당했고 풍차는 폭파됐으며 많은 동물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프레더릭과 폭스우드 농장은 나치 독일을 상징합니다. 소련이 애매하게 굴었던 필킹턴은 영국이죠. 스탈린은 독일을 믿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결국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도시와 인민들이 파괴되며 목숨을 잃는 끔찍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탈린은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산업화의 핵심 시설 드레네프르댐을 폭파시킵니다. 산업시설이 독일군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폭파였지만 독일의 침입으로 산업시설을 파괴한 것이니 소련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건 당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연속된 참사에도 불구하고 스탈린,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권위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스킬러는 동물들 사이를 돌며 이번 전투가 적들에게 점령당한 영토를 되찾은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홍보했죠. 그리고 그 승리는 나폴레옹 동무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동물들은 목재거래 사기와 풍차 파괴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아닌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말 승리를 거둔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돼지들은 본체 지하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위스키를 마시며 무책임한 파티를 벌입니다.
풍채가 무너졌기에 다시 건설해야 했지만 동물들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동물들에게 돌아가는 식량은 또 줄었죠. 물론 돼지들의 몫은 점점 늘었습니다. 동물농장에서 점점 살이 쪄 비대해지는 동물들은 오직 돼지들 뿐이었죠. 게다가 돼지들은 온갖 특권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돼지들은 다른 동물의 새끼들과 격리되어 교육받았고, 동물들은 길에서 돼지를 만나면 공손히 옆으로 비켜서야 했습니다. 돼지들의 교실도 지어야 됐고, 급격히 수가 불어난 돼지들을 위한 먹이도 더 많이 필요했죠. 그러면서도 스킬러는 지나치게 엄격한 평등은 오히려 동물주의에 어긋난다는 궤변만 늘어놓았습니다. 게다가 배급량이 줄긴 했어도 과거 존스 시절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홍보했죠. 동물들은 진짜로 존스 시절에 비해 더 나아진 것인지 전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온갖 수치와 통계를 들이대는 스킬러의 발표를 믿고 지금이 그다지 배고픈 상황이 아니라고 믿을 뿐이었습니다. 동물들의 민심이 흉흉해져서일까요? 옛날에 존스가 농장에서 길렀던 까마귀 모지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모지스는 자기가 슈거캔디산이라는 천국 같은 곳을 가본 적이 있다면서 그곳에선 이러지 않아도 먹을 게 천지라고 떠벌렸습니다. 동물들은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진짜로 그런 곳이 있었다면 좋겠다고 믿기 시작했죠. 네, 인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면서 종교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돼지들이 모지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면서도 그에게 매일 맥주를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 여기면서 내세의 행복을 헛되이 믿으며 현실의 변화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죠. 근데 돼지들은 그 종교를 비공식적으로나마 인정한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농장은 돼지들만 행복한 완벽한 계급사회가 되었고, 동물들을 계속 착취하기 위해선 동물들의 변혁 의지를 꺾어 놓아야 했습니다. 이제 돼지들에게도 종교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농장에서 가장 힘이 세고 믿음직했던 말 복서가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말의 평균 수명을 훌쩍 넘겨버린 복서는 며칠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못했죠. 스킬러는 복서의 치료를 위해 도시의 수의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복서를 데리러 온 마차는 도축업자의 것이었죠. 동물들은 왜 도축업자의 마차가 복서를 데려가냐고 항의하며 마차를 막아서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며칠 뒤 스킬러는 도축업자가 아니라 수의사의 마차였으며 단지 도축업자가 쓰던 팻말을 미처 떼지 못했을 뿐이라고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여전히 멍청한 동물들은 그 말을 듣고 안심하지만 끝내 복서는 돌아오지 못했고, 그의 시신이나 뼈도 농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돼지들은 무슨 돈이 생겨서인지 위스키 한 상자를 사 또다시 파티를 벌였고요. 끝까지 농성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한 노동자로서 모범을 보였던 복서,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복서에겐 두 가지 신조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와 내가 더 열심히 한다.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는 신조는 독재자의 만행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노예 근성적 태도를 보이게 합니다. 즉, 권력 있는 자가 곧 도덕적인 자라고 믿는 거죠. 또한 내가 더 열심히 한다는 모든 문제를 개인 수준으로만 생각하게 했습니다. 사회구조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를 알아채지 못한 복서는 그저 자신이 더 열심히 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성실하고 충성스럽지만 사회구조적 문제를 보지 못했던 소련의 많은 노동자들은 그렇게 특권층의 배만 불려준 채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반란을 기억하는 동물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농장의 규모는 훨씬 커졌습니다. 건물도 몇 채 새로 생겼고 마침내 풍차도 들어섰죠. 풍차는 전기를 생산하지는 못했지만 방화용으로는 적절하여 많은 현금 소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의 노동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편안한 환경과 적은 노동 시간과 같은 호사스러운 꿈은 동물주의에 어긋나며 동물이라면 모름지기 근검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말하자면 농장은 그 자체로는 전부 다 부유해졌으나 돼지를 뺀 나머지 동물들은 하나도 더 잘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동물들은 자기네가 과거 존스 시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그래도 동물이 주인인 농장은 자기네가 유일하다는 자부심 하나만으로 살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돼지 한 마리가 축사에서 나오는데 놀랍게도 두 발로 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뒤로 줄줄이 돼지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나오는데 모두들 뒤뚱뒤뚱 뒷발로 서서 걷고 있었죠. 그리고 숱하게 나팔 소리와 함께 맨 마지막에 등장한 나폴레옹 역시 당당하게 선 자세였는데 그의 앞발굽엔 회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눈앞의 광경에 어안이 벙벙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두고만 볼 수 없고 뭐라도 말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참에 갑자기 양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내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그 사이 돼지들은 본체로 들어가고 말았고 동물들은 항의 한번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이념을 통째로 부정당한 이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헛간 벽에 있던 7계명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도 발견합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엔 단 하나의 계명만이 적혀 있었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에?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는 표현은 너무 어색합니다. 평등하고 말고의 차이가 있지 더 평등하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잖아요. 돼지들은 동물들 사이에서 평등이란 말이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돼지와 동물들 사이의 불평등을 더 평등하다는 말로 속여버린 것이죠. 그날 이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돼지가 동물보다 더 평등해진 이후로 돼지들은 인간들과 완벽히 똑같이 행동합니다. 회초리를 들고 다니며 라디오와 전화를 드리고 담배를 피우며 검정 코트에 사냥복과 가죽갑판 차림으로 다니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근처 농장주들이 동물농장 시찰을 위해 여럿 모여듭니다.
이들은 동물농장 구석구석을 구경하면서 연신 감탄과 존경을 마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 농장주들은 대체 왜 동물농장을 보며 존경까지 하게 됐을까요? 그날 저녁 농장주들은 나폴레옹을 비롯해 대표급 돼지들과 함께 만찬을 즐깁니다. 그중엔 풍차를 파괴했던 폭스우드 농장의 필킹턴도 있었는데 이자야말로 동물농장에 가장 크게 감동한 눈치였습니다. 그가 연설할 기회를 얻자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농장은 가장 현대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했으며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있더라. 특히 동물들은 영국의 어느 농장 동물들보다도 일은 많이 하면서 먹기는 가장 적게 먹는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곤 이렇게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동물농장의 주인 여러분, 당신들에게 다스려야 할 하급 동물들이 있다면 우리 인간들에겐 다스려야 될 하층 계급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여겨졌던 계급 차별이 완벽하게 소련 사회에 녹아들었군요. 알고 보니 동물들은 가장 적게 일하면서 가장 많이 일하는 상황, 그러니까 가장 가혹하게 착취당하는 상황이었고요. 인민들의 평등한 삶을 위한다는 공산주의에서 반대로 가장 인민을 착취하고 있었다니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체주의의 무서움이란 바로 이런 거겠죠. 필킹턴의 연설에 대한 답례로 나폴레옹도 서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물들이 혁명이나 반란을 꿈꾸고 있다는 소문은 거짓이다. 동물들끼리 서로를 동물하고 부르는 우스꽝스러운 관습도 폐지할 것이다. 기존 깃발에 그려져 있던 발굽과 뿔은 빼버리고 녹색 깃발만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곤 돼지들은 인간들과 사이좋게 건배를 하며 만찬과 카드놀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본체에서 요란한 고함 소리가 들려 동물들이 안을 들여다보니 카드놀이를 하다가 인간과 돼지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인간과 돼지의 화난 목소리들이 서로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고 그 목소리들은 서로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물들은 비로소 돼지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인간에게서 돼지로, 다시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번갈아 시선을 옮겼고 누가 돼지고 누가 인간인지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이미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동물농장은 백성을 착취하는 귀족과 왕을 몰아내고 자본가들의 착취에 반대하여 일어난 공산주의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이 인민을 착취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동물농장은 어쩌다가 이런 비극을 또다시 마주하게 된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정리해볼게요. 먼저 현실에서의 공산주의 이념은 전체주의 독재를 막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장치가 빈약했습니다. 처음 나폴레옹이 스노우볼을 몰아냈을 때, 그 뒤로 민주적인 모든 정치 과정을 폐지했을 때, 그로 인해 동물들의 자유와 권리가 파괴됐을 때 이것을 막아줄 장치가 없었던 것이죠. 동물들의 정치 참여가 더 활발했어야 하며 돼지들이 또는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무지한 동물들의 방관입니다. 동물들은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돼지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에게 무언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문서와 통계를 이용해 돼지들이 반론을 펼치는 걸 보면서도 그를 배우려 시도한 동물들은 한 마리도 없었죠. 결국 동물들의 어리석음은 그들을 가장 차별적인 위치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유를 지켜주는 민주적 절차가 부재하고 인민들의 정치가 무지할 때 기득권은 세상에서 가장 차별적인 사회를 만들고 온갖 특권을 취했던 것이죠. 결국 동물들의 어리석음은 그들을 가장 차별적인 위치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바로 무기력한 엘리트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많은 동물들이 그래도 글을 읽을 수 있고 무언가 알아채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돼지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항의하거나 다른 동물들에게 계몽해줄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죠. 무기력한 엘리트들은 결국 사회가 망가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지켜주는 민주적 절차가 부재하며 인민들이 정치에 무지하고 엘리트들은 무기력할 때 기득권은 세상에서 가장 차별적인 사회를 만들고 온갖 특권을 취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보여준 전체주의 해악을 누구보다 끔찍이 싫어했던 조지 오웰. 그에 져서 동물농장이 지금까지 고전으로 남아있는 데는 바로 이런 섬뜩한 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도 조지 오웰의 명작 동물농장을 읽은 티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고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은 티 나는 영상 책티였습니다.